출발 새 아침.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국회 선진화법 폭력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 남부지검장을 불러서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폭력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3번이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피의자 신분의 여상규 위원장. 어제 있었던 국감장에서는 수사 책임자에게 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김종민 의원이 항의하니 여 위원장이 응수합니다.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판사 출신 삼성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의 욕설과 피감기관의 수사 책임자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행위. 어느 것이 더 부끄러운지 모를 지경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마냥 달콤하기만 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뷰티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입니다. 평론가님은 평론가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꽤 됐죠? 상당히 오래되셨죠? 저의 연식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요즘 들어가는 국가 기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들어가는 전국 보시면은 좀 참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장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다만 정치적 의견차를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서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한몸이란 사실을 유념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네, 좀 상당히 중립적으로 그러네요. 예, 또 네. 발언을 하셨어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런 얘기를 남겼죠.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개혁을 해 나가자.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법적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어제 많이 또 회자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자. 이렇게 또 지시를 한 거고요. 네. 곧바로 이 3차 검찰 개혁안이 나왔죠.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난 1일에 특수부 축소 방안 내놨고 지난 4일에 공개 소환 폐지를 했고 이어서 3차 소환 조사 이제 3차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개혁안까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But 2차, 3차 검찰 개혁안 모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맞춤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1호 혜택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뭐 검찰 나름의 좀 불만 표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네. 이런 속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 동생. 예.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을 또 요청을 했네요. 뭐 한 2주일 이상은 병원에 계셔야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심야 조사는 원래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거였는데 12시까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동의가 네. 또 사실은 되게 아주 강요적이어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제 하필이면 또 이번에 그냥 마치 경쟁하듯이 개혁안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보관이 있는 건지 좀 의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 어선이
일본의 단속선과 충돌한 뒤에 침몰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어제 오전 9시 30분께 이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일본 그 어업 단속선과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을 한 겁니다. 네. 예, 북한 어선이 침몰을 했고 승선원이 한 60여 명 정도 됐는데 다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전원 즉 일본 측에 의해서 구조가 됐고 다른 북한 선박에 인도가 된 사건입니다. 네. 이곳은 한일 공동경제수역 그리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있는 황금 어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네. But 이번 충돌은 이해된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23일에 북한의 고속정으로 추정되는 한 선박이 일본 어업단속선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향해서 즉각 영해에서 퇴거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에서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동해 어업권 좀 중국에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북한 선박 이곳 진출이 잦아져서 충돌도 잦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일본의 어업 단속선과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한 원인이 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몰아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본인들 이제 그 영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군요.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 거죠. 우리도 뭐 이 중국 어선들하고 간혹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네. 건데 최근에 이게 이제 굉장히 잦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이유는 네. 지금 이제 북일 대화가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카드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몸 바쳐서 했을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그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아시죠? 네. 네. 차량을 내년까지 10,000대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지금 뭐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만 이용객 150만 명을 확보를 했어요. 네.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현재는 차량이 1,400대입니다. 기사가 9,0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대규모 이렇게 확대 계획을 이제 밝히니까 국토교통부가 이 반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사회적 대타협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7월에 이제 택시제도 개편 방안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운송 사업 제도화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자, 그런데 이런 확장 발표를 한 것은 그간의 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뭐 타다의 영업 근거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이거든요. 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지금 타다가 영업 중인데 이거를 뭐 필요하다면 수정하겠다. 강력하네요.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But 이 타다 운영사 VCNC 측이 어제 발표를 한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기도 얘기였던. 또 보관이 있군요. 복사에. 예.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택시제도 개편안을 보게 되면 이 앞으로 이 모빌리티 사업을 이제 하려면 국토부에서 정해준 만큼의 택시 면허를 매입을 하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매년 감차로 확보할 수 있는 택시 면허가 900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더 많은 지금 이제 그 차량 대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모빌리티 업체로서는 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뭔가 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편파적으로 공정한 정치 토크. 우아한 정치. 네, 좀 정치권 소식 30년간 이어온 친구도 한순간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북미 실무회담도 결렬이 되고 국내외로 여러 가지 갈등 소식만 가득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내홍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 소식 우아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바른미래당 이혜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번 늘 모셨었는데 직접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국감 때문에 제주에 가는 바람에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주까지 가시는군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먼저 북미 실무 협상 결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시간 5일에 있었던 북미 실무 협상이 성과가 없이 끝났다. 그런데 서로 니탄만 하더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네. 실무 협상이 열리기는 할 텐데, 협상이 성사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제가 예언처럼 했던 말들이, 그렇죠. 적중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상하고 유감입니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이제 왜 성사가 희박할 것으로 봤냐면, 하노이 결렬의 원인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비핵화 먼저다라는 거고 북한은 아니다. 우리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그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를 일단 단계별로 그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북한은 기대를 많이 부풀려서 갖는 것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차이가 나면 협상은 성사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이 열리긴 할 텐데 성사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역시 예지력이 사실에 근거한 팩트 분석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환 대사가 결렬 직후에 곧바로 발표한 성명이 미국이 구태의원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고 창발적 그런 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기대가 볼턴도 경질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거나 간에 이제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셈법을 갖고 가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에 가까이 올 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보면은 하노이 결렬이 2월 28일 아닙니까? 네. 2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7개월간을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북한이 원하는 거는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비핵화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먼저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는 비핵화보다는 도발. 사실 그러면 이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미사일 쏘기, 그다음에 SLBM 쏘기, 그렇죠. 또 잠수함, SLBM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상당히 신형 첨단 무기들을 계속 선보이면서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거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제가 보기에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지난 8개월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더 성사되기 어려운데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을 거꾸로 하면서도 미국이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오판을 했든지 어쨌든 미국이 이번에는 자기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도발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성가시게 느끼고 그래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특히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담 직전에 SLBM 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 SLBM을 쏜다든지 굉장히 이제 보면은 북한식 전략인 거 아니에요? 벼랑 끝 전술. 근데 이제 서방 세계가 북한의 그런 벼랑 끝 전술에 계속 끌려다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거 유엔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를 열자라고 회의 소집 요구를 해가지고 오늘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과
불란서가 거들고 나섰고 찬성하면서 지금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원하는 세법대로 국제사회가 흘러가지를 않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버리고 과거의 그런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답습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어제 방송에 그 김종대 네. 의원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김종대 의원의 분석은 북한은 사실은 체제 안전보장을 더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오히려 북한의 발전적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이게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제일 다급한 거는 대북 제재 완화라고 봅니다. 전 세계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송환하는 기한이 올해 연말이잖아요. 네네. 이 연말 북한의 근로자들이 나가서 외화벌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모든 나라는 북한 근로자를 자기 나라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의 재선 시기로 보면 올 연말까지는 트럼프가 뭔가를 내놓을 거다라는 선법도 깔려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자기들 근로자가 다 본국으로 송환 조치되는 그 대북 제재의 어떻게 보면 발효 이것을 상당히 신경 쓰는 게 역력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여러 가지 내핍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아주 먼 미래의 일보다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제재 완화에 더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하고 완전 반대 해석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두고 보면 아시고. 그렇죠. 네, 누구 말을 더 들을 건지는 각자 선택의 목이죠. 네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물론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이거를 좀 일부러 뭔가 의도적으로 결렬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협상 전략의 측면이 있다고 보죠. 물론 뭐 협상 전략의 측면만 있고 내용에는 만족했는데 협상 전략상 결렬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내용에도 실망했고 분노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협상 전략이 상당히 저는 우세했다고 보는 게 그런 면이 좀 높다고 보는 이유는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된 영문 원고와 국문 원고를 다 읽었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현장 질문에 대해서 원고를 읽었어요. 네. 현장 질문에 그냥 즉석에서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 얘기는 국문 원고와 영문 원고 두 가지 버전을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나왔는데 10분 안에 준비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통상 이런 일이 그렇게 10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전에 협상을 하고 점심 먹으러 대사관에 가가지고 150분간이나 있다가 다시 오후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후 협상을 판을 깨고 나와서 다시 대사관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상 온갖 그 조명 등 그런 기구까지 준비해서 나온 것을 보면 오전 협상을 청양에 보고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대사관에 갔던 150분 사이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결론에 따른 입장문 등을 준비하는 일들을 시키고 협상장에 왔다가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바로 가서 준비했던 원고를 읽은 걸로 보이거든요. 시간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주 협상이 시작된 초기부터 이것을 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국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자기들 전략에 따르라고 자기들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지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아마 도발은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내가 잘 관리해왔다. 쟤들이 탄도미사일 소위 ICBM에 해당하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고 핵실험은 안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걸로 이제 미국 여론을 그렇죠. 상당히 잠재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고 싶어 하겠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것을 건드리고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더 도발이 격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자. 네,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약간 주제를 달리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소식들이 연일 양측의 대립으로 전해져서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당내 사정으로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당권파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대립 원인은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제 창당 정신에 대한 동의가 그때 당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게 이제 와서 이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창당을 생각해 보시면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개혁보수 세력, 그렇죠. 안철수로 대변되는 합리적 중도 이 두 세력의 연합이다. 이렇게 창당 선언문에 돼 있어요. 네. 합의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시는 일부 몇 명의 의원님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보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좋은 글씨처럼 굉장히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보수라는 말을 떼라, 보수를 하지 말라. 계속 그런 주장이 이제 창당 이후에도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 호남을 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평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공개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기반을 둔 정치인들과 보수로 휩쓸려 가서는 본인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지역 기반 정치인들이 이게 갈등이 지금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보죠. 손학규 대표님은 그 호남 기반한 정치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하고 얼마 전에 권은희 의원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권은희 의원 같은 권은희 경우에도 의원이 호남 의원님 중에 예외입니다. 아, 예외로? 한 분 예외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5명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안유 연합군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15분이잖아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선출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퇴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15명. 그 15분 중에 권은희 의원이 계시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 간에 또 뭐 밀당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서 또 책 출간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러 우주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주라도 갈 수 있다는 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주변에 계시는 측근들,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시고 가장 가깝다고 소위 안철수의 일이라고 알려진 분들,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 시작했을 때 멘토로 온 언론을 장식했던 분들, 여러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아요. 네. 이렇게 국내 상황이 복잡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게 되면, 어느 한쪽 진영에 서게 되면 다른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철수 대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 안철수 대표는 스타일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이제 꽃가마를 보내드리면 올 뿐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수사다. 우주라도 갈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이 참 새롭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수사인 걸로 저는 들었다라는 거죠. 수사인 걸로 볼 수 있다. 그분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오후에 서울고검청사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현장이었는데요. 조국 대전이 되어버린 여야 의원의 언쟁이 계속됐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현장을 지키셨던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대전으로 국정감사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실 법사위원은 엄청 오랫동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고참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 생활을 거의 다 법사위에서만 하고 계시는 건데 그동안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 천태만상 국감 현장을 사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종종 있는 일입니까? 종종 있긴 하지만은 이번 금년도 국감은 되게 어느 상임이나 알없는 진짜 왜 국감을 하는가 할 정도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네. 그런 국감이고 막말도 고성도 훨씬 더 많아진 그런 국정감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보아오신 것 중에서 최고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상규 의원이 그 위원장인데요. 그 국회 법사위원장. 그런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이 국회 선진화법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건 정치 문제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정감사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때때로 화가 나면은 자제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소리도 버럭 지르는 것이도 유명한데 어제는 사실 그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할 분이 과연 사회를 볼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게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 그 여상규 위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상황은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나의 행동이었는데 이걸 왜 니네가 수사하면서 압력을 넣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당 행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그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나 혹은 기소됐을 때 네. 법정에서 할 얘기지 네. 국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실제 그것은 어제 국감장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상규 위원장뿐만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이 가족 사기단 수괴, 그러니까 조국 사건 관련된 얘기였죠.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 이런 식으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빗대서 원색적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가변 전 부의장도 아주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요즘 조국 소위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 개인에게도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에게 가족 사기단 괴수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일가 수사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어제 사실은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황제 수사냐 아니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네. 사실 현재 수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3차장이 그러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수사적인 사건은 발표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사실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네. 야당에서는 특혜 제공 논란,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혜 존재한 겁니까? 우리 노 변호사가 제 변호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저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몸이 나빠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받으면서 몇 시간씩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의 큰 교통사고, 네. 그리고 뇌수술로 인한 한쪽 눈의 실명, 한 2달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아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로서
수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쉬고 그런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결코 특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아팠을 것이다. 특혜는 아니다. 이런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문정 그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수석해서 했던 말, 뭐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난장판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문정 검사는 아무래도 현직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네. 저보다도 그 검찰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적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찰 내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박지원 의원께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지금 이문정 검사가 얘기하는 예. 그런 종류의 난장판 혹은 뭐 문제가 심각성 이런 걸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네. 포토라인, 공개 소환, 그리고 심야 조사 이런 것들이 검찰 자체에서 개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 표출이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은 아니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자의 정치권에서 대립보다는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강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네. 하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서 어제 말씀하셨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에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국회에 조치를 하겠다. 네. 즉 상정을 하겠다. 이 일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은 사실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사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부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당이 더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자.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은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의 법사위 숙려기간은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볼 때 문희상 의장께서 11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대한신당이 캐스팅 보터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의 리딩, 이끌고 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의 법안이 곧 통과된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랬을 때의 법안 지금 현재 내용이 한국당에서도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없어지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이다. 또 패스트트랙 지금 현재 한국당 60여 명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러한 파동도 함께 온다. 그래서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의 정국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걸 저는 먼저 지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창당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저는 서초동, 광화문 300만씩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돼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광화문 집회는 그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서초동도 10월 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으로 가고 민생 남북 문제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손은 이제 손을 키우러 가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여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좀 정치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